안녕하세요. 언더그라운드 박주영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도메인 모델링 메이드 펑셔널 번역 관련 후일담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도메인 모델링 메이드 펑셔널 책은 2018년에 나온 책입니다. 아마존에서 4.8, 그러니까 아마존 평점 기준으로는 4.5만 넘어도 굉장히 좋은 책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데, 4.8이면은 미주권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인정을 받은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나온 이런 양질의 도서는 주로 한 1, 2년도 안 돼서 한국에 번역이 빠르게 되기 마련인데요. 이 책은 제가 2024년에 4개의 출판사에게 제안을 했을 때까지도 번역이 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4 출판사 모두 제가 제안한 번역 제안을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단 1개의 출판사, 제이펍만이 저에게 거절 사유를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거절 사유가, 책의 내용은 좋은 걸 알겠는데 그 모든 내용이 F샵 예제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국에 F샵으로 실무 보는 사람은 없으니까 수요가 충분치 않을 것 같다 라는 솔직한 답변을 주셨죠. 그래서 24년 3월에 첫 제안을 하고 저도 그 이유가 납득이 돼서 크게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유튜브를 종종 보는 편인데요. 유튜브에 피식대학이라는 채널을 오랫동안 좋아해 오고 있습니다. 피식대학의 하루는 패기구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민수가 어떤 명품 브랜드에 자기를 좀 연결해 줄 수 있겠냐 라고 제안을 하는데, 패기구가 연결해 줄 수 있지, 그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한번 지켜보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고 괜한 용기를 제가 얻었어요. 패기구의 그 바이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 저자인 스캇 왈라시인에게 제가 그날 새벽에 바로 메일을 썼습니다. 아마 한 A4 용지로 치면은 한 장이 넘어가는 한두 장 정도 되는 좀 장문의 이메일이었어요. 그 책이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그 책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주었는지, 그 책이 나에게 갖는 나름의 가치와 그래서 이 한국 시장에 왜 읽혀야 되는지, 하지만 한국 시장에 번역을 하기 위해서 갖는 어려움, 바로 F샵으로 써져 있는 모든 예제를 다른 언어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되기 어렵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공손하게 장문의 메일을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었을까요? 그것도 그 피식대학 패기구 편이 피식대학에 업로드 됐던 그날 새벽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영감을 받아서 메시지를 보냈으니까요. 제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2, 3시쯤 리뷰를 마치고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보내고 1분도 안 돼서 스캇 왈라신이 바로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가가 내 메일을 열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이 참 굉장히 기쁘구만 이러면서 그 답변을 기다리는데 한 달이 넘도록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저명한 대가가 얼마나 바쁘겠거니 하면서 이제 마음을 접고 살았죠.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어느 날 문득 스카왈라신한테 답장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그때 내가 빨리 답장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 좀 바빴었다, 좋게 봐줘서 고맙고, 그런데 내용을 수정하고 말고 그런 권한은 나한테 있지 않다, 출판사로 연락을 해야 된다, 출판사로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이메일 하나를 주셨어요. 출판사의 약간 담당자 이메일을 주셨고, 그때까지 이제 진행된 모든 메일 스레드를 그 담당자에게 다 첨부를 해서 다시 메일을 보냈죠. 그 Pragmatic Programmers라고 굉장히 유명한, IT 업계에서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프레그프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쪽 담당자에게 스캇 월라신과 대화했던 것까지 다 포워딩 해주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우리는 개인이랑 일을 하지는 않아. 너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려면 국내 출판, 그러니까 번역하려는 언어 쪽 출판사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이펍을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때 좀 재밌었던 게, 제이펍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수정하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수정하는 허락을 받으려고 저자를 거쳐서 출판사까지 얘기를 했더니, 이 출판사는 다시 한국 번역 출판사를 데리고 오라는, 이렇게 빙빙 도는, 이분을 설득하려면 여기가 필요한데 여기를 설득하려면 다시 여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용어로는 뭐 데드락이라고도 부르고 서큘러 디펜던시라고도 부르죠. 그런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제이펍을 딱 한 번만 더 졸라보자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 프레그프록 원서 출판사에서 국내 출판사를 데리고 오면은 얘기를 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한 그 내용까지 다 붙여서, 저자랑 어떤 얘기를 나눴고 출판사에서 어떤 반응이 왔는지 다 붙여서 마지막으로 제이펍에다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테니 마지막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주시면 안 되느냐, 이번 회의에서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그러고 회신이 온 게, 출판사 측에서 보기에 이 책의 번역이 왜 리스키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또 답이 한참 없었어요. 네. 저는 아주 길게 답이 없는 걸 보고 이제 그냥 어느 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결과를 알려드린다는 메일이 오더라도 아쉽게 이 프로젝트는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또 한참 지나서 한 5월 중순 말쯤인가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5월 중순 조금 넘어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메일이 왔는데도 저는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열면은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았냐면요, 아쉽게 되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만나자, 이런 게 너무 예상이 돼서, 그러고 그냥 며칠을 안 열어보고 지내다가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오래 걸렸는데 그동안 프레그프록이랑 이런 수정 여부에 대한 거를 문의를 하고,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대충 어떤 계약 조건으로 하실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약간 오갔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출판사 대 출판사로는 조율을 맞춰 놓으신 상태에서 너만 번역할 의지가 있다면 이제 번역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아주 감사한 메일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좀 얼떨떨했던 거는 그 제이펍의 이 선택이 얼떨떨했어요. 왜냐면 이 책의 가치는 제가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고, 그래서 번역 제안서를 쓸 때도 이 책은 왜 가치가 있는 책인지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어요. 도메인 모델링 메이드 펑셔널의 가장 큰 가치는, 제가 서문에도 썼지만
현학적이지 않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무적입니다. 그냥 그 책은 말투도 어렵지가 않고요. 가끔 되게 시적이거나 문학적으로 프로그래밍 책을 저술하시는 아주 대가분들도 계세요. 근데 또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를 많이 쓰면서 아주 어렵게 진행되는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벌써 몇 가지 책이 떠오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친절하게 간단한 시나리오 하나를 우리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먼저 하고 구현을 함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얘네 둘은 왜 잘 맞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진행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걸 그냥 보여주면서 아 내가 지금 회사에 가서 당장에 내 코드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드는 아주 실용적인 그 모습이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 더 그런 게 소중하게 느껴졌냐고 생각을 하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둘 다 굉장히 업계와 거리가 멀게 개념적으로 아니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도 그 에릭 에반스가 처음에 그 두꺼운 책을 썼잖아요. 아직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는데 근데 에릭 에반스 책을 읽으면은 제가 이걸 지금 실무에서 이렇게 써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함수형 프로그래밍도 만약에 이렇게 운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저처럼 막 해스컬 이런 데서 시작을 하면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실용적인 가치를 느끼기에 앞서서 그 수학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옛날 스타일의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더더욱이나 완전 카테고리 시오리라고 하는 그 수학 이론에 매몰되어 있거든요. 나는 이걸 쓰면 뭐가 좋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뭐가 중요하다는 목적이 뭐고 이런 걸 알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책이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저한테 너무 보물처럼 소중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렇다 한들 실무에서 자기가 제품을 만들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내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함수형 형태로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혹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 궁금하다. 혹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는 독자층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되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출판사에서 그런 걸 추산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 내용도 다 손을 대고 제가 다시 써야 되고 F샵으로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F샵을 걷어낸다는 건 단순히 예제를 걷어낸다는 걸 넘어서 그 예제에 관련된 모든 설명도 F샵에 관련돼서 설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책을 완전히 새로 써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리스키한데 이거를 왜 해봅시다 라고 하셨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게 의문이어서 제가 번역을 다 마치고 나서 제이펍을 한 번 찾아뵀거든요. 그때 한 번 찾아뵈서 그 장성두 대표님을 만났죠. 만나서 기회를 그때 1년 전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을 때도 답변을 해주셨던 게 주로 대부분의 번역은 양서를 우리가 출판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번역할 거기 때문에 이걸 번역해줄 적절한 번역가를 찾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번 케이스는 그게 반대였고 그러니까 제가 역제안을 한 거고 그거를 출판사가 허용을 해준 건데 그때 장성도 대표님의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냥 때를 써서 기회를 한번 준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얘기를 하는 데는 뭔가 가치가 있고 진심이 있겠지라는 그냥 그런 한번 믿어주는 걸로 제가 기회를 얻었던 게 아닌가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 기나긴 빙빙 돌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시간을 거쳐서 번역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계약서에 제가 이제 명시하자고 했거든요. 나중에 말이 바뀌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 바뀌지 않게 F샵은 코틀린과 타입스크립트라는 이 두 가지 언어로 바꿔야 된다 라는 걸 계약서에 명시를 했던 게 제가 이제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어떤 배수진을 치는 것도 있었어요. 왜 두 언어냐? F샵이라는 언어는 저자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쭉 끌고 나갈 때 그 함수형적인 개념을 되게 표현하기에 좋은, 그러니까 함수형 스타일을 표현해내기에 좋은 언어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F샵이 쓰이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쓰이는 수많은 언어들, 뭐 파이썬, 자바, 코틀린, 뭐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고, 뭐 또 있죠? 뭐 기타 등등 많겠죠. 매니악하게 가면 이제 엘릭서도 있고 클로저도 있고 하스켈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그 다양한 언어들 중에 독자층이 많으면서 실무에 많이 쓰이는 언어이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왜곡하지 않고 그 개념을 잘 실어낼 수 있는 언어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른 것이 두 가지가 코틀린이랑 타입스크립트였습니다. 왜 두 가지로 욕심을 냈느냐?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었으면 해서였어요. 특정 한 언어로 딱 찍으면은, 예를 들어서 타입스크립트다. 왜냐면 전 직장에서 실무를 봤던 게 타입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되게 편한 언어거든요, 타입스크립트가. 그런데 반면에 지금의 고백하지만 코틀린은 제가 번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전혀 모르는 언어였어요. 전혀. 코틀린의 가치, 코틀린의 아주 그냥 개략적인 컨셉, 어디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코틀린의 함수형을 굉장히 잘 지원하는 에로우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리고 에로우의 대략적인 생김새는 대충 그 제가 원래 늘 써오던 타입스크립트 쪽에 FPTS라는 그 라이브러리랑 그 개념을 다 충분히 포함하고 있고, 그냥 이 정도로 아주 그냥 뿌옇게 알고, 에이 그 함수형이 다 거기서 거긴데 당연히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바꾸면 그만이지 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J-POP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타입스크립트는 제가 늘 써오던 거였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타입스크립트는 실무에서도 썼을 뿐 아니라 또 기존 회사에서 교육을 또 진행하면서 타입스크립트 예시를 제 나름으로 만들고 그랬던 게 있어서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 그 타이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처음 학기 전까지는. 네,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독자로서 F샵이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가네, 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네, 그리고 그냥 타입스크립트로 그냥 내 실무 볼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할 때와 제가 역자로서 이 동등성을 유지를 하는 책임이 저한테 있고, 제가 여기서 타입스크립트나 코틀린의 원래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옮겨버리는 순간 한국 독자들은 다 이 왜곡된 무언가를 읽게 되는데, 거기서 저자의 원래 의도와 F샵의 어떤 기능들을 왜 썼는지의 컨텍스트를 살리면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를 리라이트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그렇게 자신 있었는데 타입스크립트 늘 해오던 늘 써오던 언어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를 깨달았고요. F샵으로 대충 의도 파악하고 실무 반영할 때는 그 정도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원 저자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는 코드를 생성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걸 타입스크립트 때도 느꼈는데, 코틀린으로 가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코틀린이 얼마나 일반적인 언어랑 다르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컨셉이 있는 언어인지를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뭐 파이썬, 타입스크립트 뭐 대충 언어들 봐도
약간 고만고만하거든요. 물론 다 관점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고 하지만 약간 다 고만고만한데 코틀린은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해스컬 혹시 혹은 뭐 리습 이런 거만큼 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레거시 랭귀지들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지만 코틀린이 그 언어 안에서 자기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표현력을 위해서 얼마나 그 신택틱 슈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텍스의 어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DSL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표현력을 위해서 DSL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싶고 그 DSL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싶어서 생겨나는 뭐 테일 람다 익스프레션을 뭐 바깥으로 빼는 거라든지 또 뭐 있냐 뭐 컨텍스트 리시버 지금 컨텍스트 파라미터라는 기능으로 들어왔는데 아무튼 그런 코틀린만의 어떤 언어 피처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표현력이 좋은 형태로 코드를 써내려가야 되는 그 특유의 확장함수 기반의 코틀린만의 세계가 있다는 거를 코틀린 예시를 번역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절망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와 이게 내가 번역이나 가능한 건가? 일은 저질러 놨고 계약서는 썼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서가 있는데 법적인 효력을 떠나서 여기서 제가 저지른 일이지만 제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네요 라고 물러서는 것도 그게 무슨 모양 빠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진짜 이를 악물고 코틀린답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디어매틱한 코틀린 사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익혔어요. 근데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코틀린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밑바탕도 있지만 에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장악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에로우답게 쓰는 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에로우는 딱 들어가자마자 F샵에서도 FPTS에서도 모나드 형식으로 잘 봤는데 에로우는 우리는 모나드 스타일로 하는 거가 우리 스타일은 아닙니다. 다들 모나드에 익숙하니까 모나딕한 방식을 지원하긴 하지만 우리는 컨티뉴에이션과 뭐 그 서스펜드와 컨티뉴에이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컨텍스트 리시버 지금은 컨텍스트 파라미터라는 기능인데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는 뭔가 다른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바로 다른 것이 알제브레이크 이펙트 핸들러라고 불리는 번역하자면 대수적 효과 처리기로 제가 아마 번역을 해놨을 거예요. 대수적 효과 처리기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만들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놓지도 않았어요. 친절하게 그냥 우리는 모나드보다 더 사용성이 좋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수를 읽었을 때 원래 스타일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지보수하고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함수형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기에 그 허들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막 그 에로우 다큐멘트에 적어놨던 그 생각이 납니다. 저는 모나드에 익숙해져 있는데 모나드가 아니고도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뭔가 뭐 알제브레이크 이펙트 핸들러라고 하는데 와 그때는 진짜 망했다 싶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 여정인지는 제가 미디엄에다가 글로 써놨으니까 이쪽 링크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차저차 번역을 잘 마쳤고 지금은 그 코틀린으로 매일 실무는 보는 분들도 봤을 때 전혀 어색함이 없고 또 레이티스트한 그 컨텍스트 파라미터 기반의 피처들도 잘 들어와 있고 에로우가 생각하는 이디어매틱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를 잘 예시에 촘촘히 반영을 해둔 상태예요. 이 번역 덕에 저는 코틀린과 에로우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건데요. 과거의 계약서에다가 타입스크립트랑 코틀린으로 번역을 하겠다고
일을 저질러버린 과거의 저를 아주 긴 세월 동안 원망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은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코틀린이라는 아름다운 그 언어가 표현해내는 아름다운 코틀린만의 세계를 제가 프로그래머로서 생명을 다하기 전까지 만나고 이거를 이제 실무에 활용하고, 저는 지금 실무를 코틀린으로 또 보고 있거든요. 그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후일담은 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타입스크립트랑 코틀린으로 매일매일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은 책이 되고, 그리고 F샵으로 원래 이 모든 실용적인 가치를 포함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과 함수형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녹여내려고 했던 그 스캇 왈라신의 원래 목소리를 왜곡하지 않고 그분께 부끄럽지 않은 책을 만들려고 사력을 다해서 리라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걸 읽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개발자만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방법론 자체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왜곡되지 않은 도메인 모델링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에는 이 제품이 있기 전에 비즈니스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분들을 도메인 엑스퍼트라고 할게요. 이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굴러가던 그 도메인 엑스퍼트들에게서 이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들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를 추출해서 제품 안으로 가져올 그 디자인을 먼저 짭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면 여기서 한 단계 들어오는 이 디자인을 먼저 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우리가 익숙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함수형 스타일로 이 디자인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코드화하는 것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를 디자인으로 끌고 들어오는 이 과정은 특히 기획자분들, 그 다음에 그 제품의 의사결정을 하는 높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무적으로 코드로 어떻게 녹여낼지는 이제 개발자가 관심 가질 만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분이라면 개발자가 아니라 모든 분들께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노이즈가 많을 텐데 소나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